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을 주시하면서 주간 기준으로는 일제히 3대 지수가 빠졌습니다. 어느덧 실적 발표에 막바지주에 접어들었는데요. 특히 이번 주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미국의 1월 CPI가 되겠습니다. 이를 맞아서 또 어떻게 증시가 움직일지 좀 주목해야 되는 한 주가 될 텐데요. 네, 뉴욕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오른 것에 대한 부담도 슬슬 느끼고 있던 찰나에 CPI 일정까지 있습니다. 또 다른 변곡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종목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른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따라만 간다면 시장과 무관하게 또 수익이 날 수도 있는 장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살짝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이번 주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내용들 주말 사이에 들려왔는지 지금부터 같이 점검해 보시죠. 일단 주말 쉬고 나면 사실 한국장이 어땠었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한 판으로 정리를 해보죠. 코스피, 코스닥 지난 금요일에는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쪽 낙폭이 조금 더 컸고요. 코스피는 금융투자가 연이틀 대량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이 장 후반에 매수해주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조선주와 금융 그리고 화장품 섹터가 비교적 괜찮았고요. 잠시 후 조선 섹터에 대한 브리핑도 준비해뒀습니다. 2차 전지와 AI, 콘텐츠 쪽에서는 조정의 움직임이 나왔죠. 그러면서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요즘 테마가요. 1월에는 로봇 AI 중심으로 돌았다면 지금은 살짝 엔터와 우주항공 쪽으로 분위기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이슈 저희가 계속적으로 짚어가고 있고요. 엔터가 사실 지난 금요일에는 가장 뜨거웠던 화두였죠. 하이브가 SM 인수에 나서면서 공개 매수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SM은 급등이 진행이 됐고요. 계속해서 카카오가 좀 물먹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 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카카오는 다른 매물을 찾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가 등장했고요. 큐브엔터는 7% 정도 올랐습니다. 엔터사들 내에서 굉장히 종목들의 변동이 크게 나왔던 지난 금요일이었는데요.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SM 이슈 지속적으로 주목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게 한국장의 흐름이었고요. 지난 금요일에 일본의 BOJ 총재가 누가 될 것인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죠. 예상치 못한 인물이 유력해졌습니다. 사실 연초 글로벌 증시의 유동성 공급의 그 시초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에서 YCC 폭을 올리면서 그리고 YCC에 대한 폐기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엔화가 강세, 달러 약세,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YCC 정책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은행의 총재가 누가 되는가 이게 시장엔 관심거리인 거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경제학자 출신 우에다 가조가 유력 후보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 언론에서는 그는 구로다와 다르다. YCC 철폐가 얘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됐고요. 즉각적으로 엔화 강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발언이 초점이 맞춰진 건데요. BOJ는 출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 YCC를 고수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쪽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가 벤 버냉키라고 불리우고 있다는 점에 일각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표적인 비둘기파였던 전 연준 의장 벤 버냉키와 MIT에서 같이 공부를 했고 교수가 스탠리 피셔였다. 그렇다면 같이 좀 통화 완화 쪽도 가닥을 잡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쪽의 선택을 하게 될지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우에다 가조의 흐름, 향방, 최종적으로 그로 결정이 나는지부터 해서 우리는 지켜볼 게 많아 보입니다. 자, 뉴욕장은 혼조 마감이었어요. 차익 실현 매도로 인해서 출발할 때는 하락권에서 시작을 했다가 2월 소비 심리가 예상보다 좋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신용카드 지출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 꺼내놓으면서 소비 괜찮네 라는 쪽의 해석이 잡혔죠. 다우와 S&P 500은 낙폭을 줄인 채 상승
상승으로 전환해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에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9에서 4.1로 올라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인플레 자극, 국채금리 상승, 기술주의 부담으로 여겨졌고요. 나스닥은 오른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0.6% 빠졌죠. 나스닥이 빠지는데 일조한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5% 정도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과 CPI 발표를 앞둔 경계감, 또 미국에서 이 비행체를 격추했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감도 살짝 더해진 상황이죠. CPI 경계감이 지속 나오는데요. 불안한 1년물 국채금리를 봐도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1년물 국채금리는 앞으로 1년간의 기준금리 가늠자 역할을 하는데 이게 고점 돌파 이후에 4.9%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네요. 2월 이후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오는 분위기다 보니 금리가 올라가는 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향방을 좀 가늠하기 좋은 게 바로 이번 주 발표되는 CPI죠. CPI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10시 30분, 저녁 10시 30분에 발표가 되니까요. 상당히 중요한 일정입니다. 10월 고점 찍고 나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분위기죠. 12월 6.5, 그리고 이번 1월도 6.2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방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중고차 가격은 반등하고 있고 러시아 감산 이슈로 유가가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이 CPI 발표를 앞두고 좀 불안한 전운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달러가 다시 올라가고 국채금리가 뛰고 있고 여기에 유가도 상승합니다.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소들이 등장을 하는데 경기 가늠자인 구리는 또 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모로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라는 시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일정 등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빅테크가 뚜렷한 방향 내지 못했습니다. 강보합 혹은 약보합권의 거래가 됐고요. 엔비디아가 조금 큰 폭으로 밀려났죠. 테슬라도 5% 정도 빠졌습니다. 작년에 65% 빠졌던 테슬라가 1월 6일 저점 기준으로 110%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의 빌미가 되는 내용에 다소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지난 거래일이었고요. 유가는 2% 뛰면서 에너지 쪽 분위기 좋습니다. 엑슨모빌부터 해서 52주 신고가 기록 흐름이 나왔고요. 천연가스가 또 4% 가까이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료 쪽의 종목들도 CF 등의 종목이 강세 움직임 보였습니다. 자, 개별적인 이슈들로 살짝 들어가 보죠. 테슬라가 조정의 빌미가 나왔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교통부에서 슈퍼차저 네트워크 개방 강제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테슬라가 동의하지 않게 된다면 보조금 75억 달러를 잃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비롯해서 2차 전지 전반의 종목들 충전 밸류체인까지 같이 내려갔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기술회사 투자금지 계획 행정명령을 내놓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 상장된 중국 업체들 주가도 좋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감산 이슈 속에 유가가 뛰면서 에너지주 좋았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밀 수출 제한에 나섰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며 코르테바나 CF, 비료 쪽, 곡물 쪽 움직임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위성 발사 계약 이슈가 들려왔는데 요즘 위성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지난주부터 계속 주 초반부터 짚어드렸던 내용은 이겁니다. 몇 번째 보여드리는 건지. 자, 7년 만에 돌아온 마스터 플랜 3. 바로 3월 1일이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입니다. 테슬라의 지금 주가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향방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이게 국내에서도 2차 전지 위성 쪽으로도 관심을 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스페이스 X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이 마스터 플랜 3에서 스페이스 X나 우주 쪽의 이슈가 분명히 담길 겁니다. 지난 주 후반에 말씀드렸던 스타쉽 엔진 가동 테스트, 이 스타쉽 엔진 가동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라고 하네요. 결국에는 인간이 우주로 정말 탐사를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아마존 이야기까지 등장을 하다 보니 위성주들의 분위기가 좋을 수 있겠죠. 지난 금요일에도 AP-위성은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위성 이슈는 조금 살피면서 지나친 공격적 대응보다는 이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성만큼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바로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2월 7일, 2월 9일 계속해서 짚고 있는 건
디스플레이도 낙폭 과대라는 것이고요. 결국 그 맥락에서 OLED 쪽 이슈가 때마침 나오고 있습니다. OLED, 아이패드를 필두로 해서 적용 기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한번 돌려보니 디스플레이 섹터 120일 이동평균 돌파하는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와 같은 지난주 방송분을 보시면 각각 밸류체인 종목들을 정리해드렸던 바가 있으니까요. 혹시나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돌려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산업뉴스입니다. 이거 중요하겠죠.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이후 나왔던 속보죠. 중국에서 한국인 비자 제한 해제를 적극 고려할 것이다 라고 얘기 꺼내놨습니다. 일부 화장품주 시간을 강세였는데 이게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인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오늘 장중에 내용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가 상승과 또 글로벌 반도체 장비사들이 한국으로 몰려온다라는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전략들 잠시 후 출연자 모시고 이야기 담아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조금 뿌듯한 게 조선주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저희가 조선주 브리핑 계속하고 있는데 브리핑하고 나서부터 분위기들이 꽤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2월 8일 수요일에 조선주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그때 사실 당일에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아서 약간 아쉬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조선주들이 다 같이 또 올라가면서 제가 한 번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조선주 준비해봤습니다. 드디어 백고동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조선주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일제히 올랐습니다. HJ 중공업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을 켰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이 4% 가까이 가장 많이 올랐죠. 이 금요일장에서 조선주들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건 바로 이겁니다. 국내 조선업계의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조선주들 올해 들어서 이 조선 3사는 벌써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미 16% 정도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이제 9년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11% 이상 올랐습니다. 또 한화그룹이 인수를 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상승률만 벌써 32%가 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선업들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의 적자와의 연결고리를 이제는 끊어내겠다라는 건데요. 8년간 이어왔던 적자, 올해는 정말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겁니다. 2022년에 보시는 것처럼 조선 4사는 모두 다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에서요. 그런데 이걸 지금 2023년에는 추정치인데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고요. 특히 삼성중공업이 영업이익이 작년에 8,544억 원이라는 적자를 냈었는데 올해는 2,000억 원, 대우조선해양도 1조 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을 흑자로 돌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주에게 우리가 기대를 거는 이유들이 몇 가지 더 있겠죠. 3년 동안 정말 조선업이 힘들었거든요. 말 그대로 고통을 겪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일단은 올해 들어서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라는 게 연초부터 고가의 대형 수주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연 목표치의 24%를 달성했다고 하죠. 이미 올해 1월 들어서 한 달 만에 이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벌써 7조 원 규모의 수주를 모아뒀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가 수주 선박의 인도가 본격화되면서 현금의 유입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3번입니다.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선의 수주 전략이 될 텐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K조선이 달라졌어요 라고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동안에는 저가 선박 중심으로 해서 마구 수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출혈 경쟁을 이제는 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수익성이 높은 고가 선박 위주로 수주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올해 조선업들의 키워드는 바로 양보다는 질이 되겠습니다. 3사는 올해 수주 목표를 40조,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전략 변화를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 한화그룹 쪽에서 품으면서 이제는 약간 다른 횡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수주 목표를 69억 달러로 잡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가량 낮게 지금 예상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 지난해에는 4월에서 5월가량 이때 빼고
빼고는 계속해서 수주 공시를 냈던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쯤에 한화그룹 품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아직까지 수주 발표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 이유가 바로 수익성이 맞지 않으면 배를 만들지 않겠다, 우리는 선별 수주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별 수주는 선가 상승, 이익 증가,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런 선별 수주에 대한 움직임이 앞으로 조선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영업이익,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거고요. 조선업계가 이렇게 잘 간다면 그 낙수 효과는 당연히 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바로 이 조선기자재가 받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조선기자재에 대해서는 올 초부터 증권가에서도 매수 추천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살짝 글쎄라는 또 의아함을 느끼게 하는데요. HSD 엔진은 금요일장에서 8% 가까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조선기자재들 올해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지금 드라마틱하게 올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진중공업이 16% 가까이 올랐고요. 한국카본도 9% 이상 올랐습니다. 일단은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조선기자재 쪽은 매출이 인식되기까지 리드타임이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2025년까지 이미 기자재 업체들이 수주 잔고를 쌓아둔 만큼 올해는 본격적으로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워낙에 조선 업종이 부진했던 게 길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기자재 업체의 주가 상승 요인이 바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일 텐데, 이 기대감이 현실화되는지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업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에도 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군산 조선소의 선박블록 출항식에 참석해서 조선소에 대해서 일하고 싶은 직장이 돼야 한다, 조선업을 장기적으로 잘 밀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는 2017년에 가동이 중단됐고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재가동에 들어갔는데요. 올해 일단 1,8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밀어준다고 했고, 올해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인데, 조선업 하면 워낙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조선업은 사양산업이다, 조선주 물리면 기본 10년이다, 기대는 거품으로 간다, 올해도 흑자 전환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연초마다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건지 조선주, 조선기자재에 대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를 많이 딸 때는 또 저가 수주여서 문제고, 더 많이 땄더니 이번에는 그만큼의 수주가 더 오겠느냐라는 우려감의 문제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조선주입니다. 다만 그 걱정을 딛고 올라갈 만한 여지도 충분히 많이 거론이 되는 만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또 화두가 됐던 내용 하나 들여다보죠. 바로 보톡스 쪽 이야기 되겠습니다. 보톡스 균주 논란, 우리 지속적으로 많이 접해왔었죠, 뉴스로. 도대체 왜 보톡스 균주 가지고 이렇게들 싸우는 걸까? 거기에서부터 오늘 브리핑을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보툴리늄 균에서 추출을 해서 정제 후 원액으로 쓰는 게 바로 보툴리늄 톡신이 되겠습니다. 이 오리지널 균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 성능 차이도 있고요. 이 보톡스 균주 같은 경우는 청산가리보다도 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이동도 금지되어 있고, 청산가리보다도 수배나 독한데 그것을 자연에서 추출이 가능하겠느냐, 여기에서부터 바로 보톡스 균주 논란이 시작됩니다. 자, 과거로 한번 쭉 가볼게요. 지금 국내에서는 메디톡스를 비롯해서 한 20개 업체사들이 보톡스 균주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질병청이 조사에 들어간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그동안 왜 싸웠냐면요. 메디톡스는 보톡스 균주 출처가 조금 명확한 편입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 실험실에서 1979년도에 갖고 온 균주라고 명확히 밝혔죠. 그런데 다른 업체들은 부패한 음식물에서
뺐어 혹은 토양에서 뺐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와 동일한 균주 이 홀 A라는 균주로 등록한 곳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메디톡스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국가 간 이동도 금지되어 있는데 1979년도에 갖고 왔던 균주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나서 한국의 땅에서 나왔다고? 라면서 거기에 대해서 학계의 의견들을 첨부했죠. 학계에서는 불가능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 것을 도용한 것이지 라고 메디톡스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업체들에서는 아니야 우리 자체 확보했다니까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균주 싸움이 시작이 됐던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7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이 메디톡스와 이 대웅제약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시작된 지는 한 5년 정도라고 하니까요. 1심 결과가 나왔어요. 메디톡스 측에서 대웅제약이 우리 균주를 훔쳤다라고 주장을 했고 대웅제약 측에서는 우리는 국내 토양에서 균주를 얻었다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재판부에서 결과를 냈습니다. 대웅제약 균주가 메디톡스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균주 넘겨줘라. 그리고 너희가 생산했던 완제품과 반제품 모두 다 폐기해라 라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와 동시에 메디톡스 주가가 순식간에 상한가로 들어갔고요. 대웅제약은 20% 급락으로 지난 금요일 거래를 마쳤죠. 메디톡스는 명확한 판단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대웅제약은 명백한 오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항소할 것이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혔죠. 만약에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안심할 수 있겠죠. 대웅제약 측에서.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심 재판까지 나보타 판매는 금지되게 됩니다. 대웅제약의 톡신이죠. 이 나보타가 이 매출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캐시카우를 잃게 되는 타격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바로 대웅제약이 주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미국의 톡신 그 매출도 타격받지 않겠느냐 우려감이 나옵니다. 대웅제약은 지금 에볼루스와 함께 손잡고 에볼루스 쪽의 주보라는 브랜드로 톡신을 유통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RCT 측의 메디톡스가 항의를 해서 이것을 막았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엘러간과 메디톡스가 손잡고 에볼루스와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에게 우리 좀 갖다 팔게 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 합의금과 또 지분 등을 넘겨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에볼루스는 우리 이미 메디톡스랑 합의했어 라는 측면에서 아마 유통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시장에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볼루스는 주가가 1.6% 정도 밀려나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일단 법에 관해서 본다면 판매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여지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상황은 조금 봐야 되고요.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 메디톡스 간의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피가 터지는 건 대웅제약이 될 겁니다. 대규모 합의금을 지불하게 될 것인지 봐야 되겠죠. 이 와중에 하나증권에서 대웅제약에 대해서 그래도 주가 낙폭이 과도했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보타 매출은 대웅제약 전체 매출에서 굉장히 미미하다. 그러니까 미국 해양 매출 타격이 없다면 이건 주가 하락이 과도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네요. 어찌 될지 봐야 되겠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이슈인데 휴젤 너는 왜 빠졌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18% 금요일날 밀려났습니다. 자, 같습니다. 사실 메디톡스가 우리 균주를 훔쳐갔어 라고 주장하는 쪽은 휴젤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메디톡스는 다른 국내 기업들의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요. 이 싸움은 확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RCT에 톡신 1위인 휴젤을 제소한 바가 있죠. 휴젤은 우리 너네 거 훔친 거 아니고 유통기한 지난 콩 통조림에서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 어디서 누가 이것을 밝히지 못했다라는 점을 시장은 계속 의심을 하고 있죠. 그 이슈 속에 휴젤은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제테마는 급등했습니다. 제테마는 또 왜 올랐을까요? 제테마는 균주 논란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네요. 출처가 있습니다. 영국의 공중보건원에서 정식으로 오리지널 균주를 도입했다라는 출처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죠.
어떻게 될지 다 궁금하네요. 자, 메디톡스에 대해서는 뭐 긍정의 목소리가 당연 나올 수밖에 없었죠.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 기록하며 17만 원대 나타냈는데 노무라에서는 목표가를 28만 원으로 대뜸 상향했습니다. 얼마 전에 중립으로 낮춘 투자 의견을 깨고 방향을 튼 거죠. 메디톡스 톡신 수출도 괜찮은 가운데 중국에서 또 리오프닝을 했고 그럼 톡신 수출 늘어날 거고 업황 회복간에 경쟁사와 소송에서 또 승기를 잡았다? 여러모로 좋을 거다라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왕의 귀환은 메디톡스로 하게 될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자, 이런 보톡스 이슈까지 해서 뭐 다양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유창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CPI에 대한 경계감이 네.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한동안 올랐던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세요? 뭐 결국엔 CPI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지금 시장은 한 달 가까이 횡보세예요. 2,500 넘기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 해서 뭐 2,400을 크게 끄게는 모습도 아니고요. 옆으로 횡보하면서 개별 종목 장세만 진행이 되면서 지난주도 코스닥이 상당히 선전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개별 종목 장세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뭐 구글발 AI 관련해서 약간 이슈들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뭐 구글도 많이 하락했습니다만은 후반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을 했었고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나라도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수정 CPI가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특히 12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가 아니라 CPI 기준으로 플러스 0.1%로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물가가 빨리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약간 네. 그 위기 의식을 주고 있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완화의 중고차 지수도 좀 올라가고 있고 또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다시 좀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월 CPI에 대해서 약간의 부담감이 있죠. 거기다가 뭐 러시아가 유가를 좀 감산하겠다. 네. 뭐 이런 부분들도 본다라면 좀 시장은 조금 부정적이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CPI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좀 오늘 내일은 좀 현금화를 좀 하고 나서 제가 지난주는 현금화를 한 30% 정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내일 한 50% 정도 뭐 한 5, 60% 정도 현금을 좀 확보해 놓은 다음에 차라리 지표를 확인하고 다시 주식을 사든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불확실성, 올라왔다는 가격적인 부담감, 거기다가 CPI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만약에 AI 관련된 이슈가 좀 시장에 이제 좀 부정적으로 계속 나온다라면 이게 연쇄적으로 도미노 현상을 보여줬었던 것들이 긍정적으로 그 전에 뭐 데이터 센터가 확대될 것이다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수요는 회복될 것이라고 하면서 올라왔었는데 그게 그 논리가 또 깨질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의 흐름들이 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DDR5라든지 EUV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투자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제한된 투자는 좀 하락을 했을 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뭐 지금 미중 갈등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 속에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한국에다 기지 마련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죠. 그리고 어찌됐건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국내 장비사들이 수혜볼 것이다라는 논리도 나오는데 네. 국내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져가세요?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을 거라 보고 있어요. 투자도 어쨌든 삼성전자가 제한된 쪽이지만 투자를 하겠다고 했었고, 하이닉스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어떤 투자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증시가 수급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지 어떤 기업의 실적,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정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오른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은 일부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그러면서 좀 덜 오른 쪽, 그리고 좀 기대가 있는 쪽으로 해서의 수단매를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관이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번 주에 뭐 현금 비중 늘려가는 쪽에 전략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섹터에 대해서도 좀 공격적인 전망을 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나쁘진 않으나 강한 베팅을 하기엔 좀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얘기 정리하겠습니다. 조선주는 어떨까요? 2월 시작할 때 신영과 신한금투의 이 보고서를 인용해서 저희가 네. 방송을 할 때 조선사들 측에서 올해 매출 전망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고 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나름의 자신감이 있을 텐데 그 이후로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한 1주 반 정도? 조선주 시각은요? 조선주들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게 작년까지는 현대중공업 계열사들이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죠. 근데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네. 삼성중공업 쪽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턴어라운드에 대한 개념으로 주가가 좀 반영을 하는 거죠. 또 대우조선해양은 또 M&A 매각에 대한 이슈들도 있었고요. 일단은 국내 조선사들이 좀 고가 선박 위주로 선별적인 수주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쨌든 이제 LNG선 위주로 해서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미 지금 도크가 꽉 찰 정도로 추가 수주를 못 받을 정도로 지금 밀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굳이 우리들끼리 저가 수주 경쟁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뭐 예전 같으면 뭐 앞다퉈서 우리가 얼마 수주했다 이런 것을 발표를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수주 소식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이미 꽉 차 있는 수주 물량, 수주 잔고 그리고 신규 수주도 저가 수주를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많이 좀 하락을 했어요. 작년 연중 대비해서는. 뭐 이런 부분들도 비용 압박에 조금은 해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성과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수익성을 좀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워낙에 업황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 뭐 좋아질 거야 하면서도 모두 안 좋아졌었던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런 전통주들보다는 경기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성장주에 대해서 계속 목말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로봇이든 AI든 뭐 최근에는 위성이든 우리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관 중심의 매도 물량은 조금 더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추세는 뭐 대우조선해양이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조금 많이 오른 감은 있지만 뭐 HSD 엔진 같은 경우도 아직은 추세가 나쁘지 않다. 다만 나머지 피팅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뭐 조선사들, 뭐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조선사들이 주가가 완벽하게 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선별적인 기업을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조선주 그럼 선별적으로 선택하신 게 대우조선해양과 HSD 엔진. 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그렇게 크게 키우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종목으로 좀 선별적인 접근해보자라는 판단. 자, 다음은 보톡스입니다. 아마 금요일부터 또 이번 주까지도 꽤 핫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균주 싸움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메디톡스가 일단 1심에서 완승을 거두는 모양입니다. 네. 당연히 메디톡스는 긍정적인 이슈고요. 대웅조약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네요. 이게 뭐 앞에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메디톡스가 6년 만인가 7년 만에 네. 소송에서 전면적인 승리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추가 소송을 확정하겠다라고 선언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몇 년 동안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 변호사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그 영업이익이 상당히 떨어졌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면은 소송을 통해서 또 점유율을 좀 높이기 위한 전략을 피려고 할 것이고. 메디톡스랑 대웅제약이 싸우는 사이에 휴재를 치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쨌든 유리한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전면적으로 가겠다라고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메디톡스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도 그게 쉽진 않을 거라 보고 있는 게 지금 홍콩 관련해서 좀 소송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관련해서 허가가 계속 안 나고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계속 현금을 좀 확보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물밑 협정에서는 좀 합의 같은 것을 좀 유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심, 3심으로 간다고 해서 메디톡스가 유리한 건 맞지만 무조건 이긴다고 말할 수 없는 거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수면 아래에서는 완만한 합의 가능성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지난 금요일 같은 폭락은 아니겠지만 조금 주가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의외로 좀 바이오플러스가 소송 결과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는 필러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새로운 그 제품 형식으로 시장을 좀 침투하고 빠르게 좀 그 범위를 높이고 있고, 또 중국 관련해서 수출도 계속 잘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었다라는 걸 본다라면 좀 메디톡스도 나쁘지 않았지만 너무 상한가에 대한 어떤, 오늘도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부담된다라면 또 다른 기업들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뭐 창의스픽 종목이었기도 해요. 1월 30일 말씀 주셨고 좋은 수익이 나 있기도 합니다. 메디톡스도 긍정적이나 바이오플러스 반사이익 얘기도 해주셨네요. 자, 창의스픽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지금 순환이 돌고 있는 가운데 한동안 소외받았던 신재생 쪽이 관심을 다시 가져갈 것인가 짚어주세요. 네, 지금 딱히 어딜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면 앞으로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섹터를 보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3월 달에 시험 비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IRA 관련해가지고 3월 달에 미국에서 뭐 개정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미국에서의 어떤 보조금 증가가 더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작년에 하반기에 이게 법안이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좀 그 매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보조금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1월, 2월의 상승장에서 전혀 반응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았고, 뭐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이 나오는 섹터를 좀 본다라면 신재생 에너지 쪽, 특히 풍력하고 수소 쪽이 아닐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최근에 뭐 미중 갈등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반사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순환매성 흐름들이 나온다라면 이런 종목을 조금 일부 뭐 CS 윈드라든지 뭐 상한 프로테크 그리고 범한 피오세 같은 기업들을 조금 일부 매수해놓고서는 좀 기다리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보다 오르는 종목을 따라갔다가는 요즘에는 좀 수익이 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풍력과 수소주 짚어주신 만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전략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